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전 가격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토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 10월 정도에 이제 벨스 액션 플랜이 나오고 서부터 해서 저희가 OECD TP 가이드라인이 2017년에 업데이트되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나름 이쪽 이전 가격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리서치도 많이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법인 내에서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이런 세미나 기회가 있어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주제 자체는 국내 이전 가격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OECD에서 나온 OECD BEPS에서 나온 컨셉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이전 가격 OECD TP 가이드라인 1995년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2010년에 또 업데이트가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disregard, 그러니까 거래를 부인한다던가 recharacterize or reconstruction 이런 거래를 재구성한다라는 개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다만 2015년에 이제 BEPS 액션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017년에 그거를 반영한 OECD 가이드라인, TP 가이드라인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보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가 됐는지 존재하는지 매우 이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 OECD 가입국 중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뭐 2000년 초반서부터 2010년 초반에 다 이런 그 실질과세 원칙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디스피트가 생기고 입법서부터 디스피트가 계속 생기고 그걸 판례가 어떻게 이제 상업적 합리성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국내에서 좀 시사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국조법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실질가격 원칙에 대한 소개를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2019년 개정세법 및 이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이미 언론에서는 이전 가격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있어 거래 부인 및 거래 재구성으로 인한 과세 당국의 공격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한 이런 이전 가격 실질 과세 원칙으로 인한 거래 부인 및 재구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입법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각국의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컨셉은 이미 계속 있었던 컨셉이지만 일단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완한 것이 이제 BEPS에서 반영이 되었고 TP 가이드라인 2017년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반영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국조법 제5조 즉 정상가격 산출 방법 조항인데요. 일단 2017년 말에도 한번 이제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제3자 가격구조법,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손익ing력 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가 이제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및 경제, 환경 등 거래 조건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2017년 말에 추가가 되었고요. 2018년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이전 가격 세제 실효성 제고라는 이제 취지를 가지고 국조법 5조 2항 3항을 신설을 하였고 이것이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정상가격 산출 시 독립기업 원칙 보완
그래서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해 실제 거래를 명확히 파악. 그러니까 지금 OECD나 국제적인 추세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의 실질과 거래의 폼, 형태를 이제 온라인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원 잠식이라든지 소득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금 이전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조세에서도 ATAD라든지 Anti-Tax Avoidance Directive라든지 BEPS라든지 DPT, Diverted Profit Tax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그 거래 형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하여 이제 세원을 잠식시키거나 이익을 이제 소득을 이전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제도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계약 조건, 거래 당사자 간 수행 기능, 재화 및 용역 종류, 특성, 경제 여건, 상업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거래의 실질을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와 형태 간의 이제 그런 부일치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래의 실질과 형태가 불일치가 없더라도 거래의 어레인지먼트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거래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하여서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OECD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독립기업 간의 합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이전 가격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이거를 과연 독립적인 기업 간이었다면 이걸 합의를 한 거래 구조일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 거래 방식의 존재, 그러니까 OECD에서 말하는 options realistically available 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고려를 하실 것이고, 조세 회피 목적 등 고려. 근데 사실 이제 TP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게 필요가 사실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조작된 거래를 가지고 이전 가격을 어떻게 보면 이전 가격 틀 밖에서 조작된 거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재구성을 하거나 거래를 부인한다라는 측면에서 조세 회피 목적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것이고요. 다음 장이 이제 국조법 5조에 대한 이제 시행령이고요. 이제 국조법 시행령 제4조 5항, 6항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파악 시 고려 사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보다도 실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전 가격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전 가격에서 중요시 여기는 기능이라든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재화 및 용역의 종류, 특성, 경제 여건, 사업 전략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상업적 합리성 판단식 고려 사항입니다. 이제 5조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컨셉이 나오고 이제 시행령에서 이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독립기업들 간의 해당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예상되지 않을 것,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거기서 이제 단 중요한 것이 독립기업들 사이에 유사 거래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든 이라는 이제 내용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OECD에서도 이런 그 유의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 국조법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합리성과 조세 회피 목적을 딱 무가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당히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들 사례들 보더라도 이제 이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적 목적상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납세자들의 사업적인 how to run business과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벤션으로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그런 시각들도 많이 이제 국제적인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 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개정 이유는 이전 가격 세제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국제 거래의 실질적 내용 파악 및 거래 부인 및 재구성에 관한 적용 원칙 명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실질 가격 원칙의 국내 도입 배경 이 내용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의 실질된 원칙은 OECD 베프스 이니시티브에서 온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다음 테이블을 보시면은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한 2011년 당시 기준에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 베프스 국내 조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7과 8에서 10, 즉 저희 이제 이전 가격 관련된 액션이 액션 8에서 10이고, 그다음에 액션 5, 6, 13, 14들은 이제 최소 기준 혹은 기존 기준 수정으로서 이제 강제적 이행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 액션 8에서 10 여기 이제 이전 가격 세제 강화라는 액션 플랜은 국내 도입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10년 이제 이전 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베프스 이슈를 보시면 무형자산 및 경영상 위험에 관한 거래를 통해 저세율국으로 가세소득 이전,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소득 분배. 이게 무형자산도 이제 저희 이번에 국조법에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국조법 제가 말씀드린 정상가격 산출가격의 실질과세 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실질을 형태보다 중요시하는 그런 지금 OECD의 취지와 다 이제 온라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질과세 원칙의 그 오리진을 보면은 OECD 베프스가 액션 8에서 10이 이제 나왔었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OECD TP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면에서 OECD 베프스 프로젝트 액션 8에서 10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OECD 트랜스퍼 프라이싱 가이드라인 2017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국조법 5조하고 시행령 4조 수정 신설이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국제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OECD TP 가이드라인의 관련 조항을 보시면요, 아까 지금 국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문을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좀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실질과세 원칙은 OECD의 이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실질과세 원칙은 95년 OECD TP 가이드라인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제 2017년 OECD TP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추상적이었던 이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개념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은 OECD에서 과세 당국의 거래 부인 및 성격 재구성에 대한 권한을 예외적인 경우로 제외하고는 제한이 되어야 된다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디폴트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이제 패러그래프 1.122에서 1.125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업적 합리성을 보여주는 독립 기업들 간의 거래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을 때 독립기업 간의 기업들이 택하였을 거래 구조와 실제 거래가 다른 이유로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에 어려움을 줄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 있어서 독립기업 간의 합의 가능성, 그다음에 거래 체결 당시 대안적 거래 방식의 존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조법의 5조와 시행령 4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부인 및 재구성 적용 시 주의 사항이 이제 1.122에서 1.123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거래 부인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즉 기존 저희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서는 이 특수관계자 간 수행한 거래 자체가 정상가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것이지 그 거래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 재구성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만 거래를 부인한 거나 재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독립기업 간의 거래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의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가 부인돼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자 간 수행할 수 있는 거래 구조는 독립기업 간에 수행하는 거래보다 훨씬 다양하고 독립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래들을 특수관계자들은 합리적인 사업적 이유를 근거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TP 가이드라인하고 뱁스 액션 10에서 명시하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랑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돼서 많은 이제 아티클들도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 과세 원칙,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서의 실질 과세 원칙이 그럼 도대체 뭐 이제 컨셉만 들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거래 재구성이 되거나 이 실질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가져온 이 이그젬플들은 OECD 가이드라인에 있거나 혹은 이제 다른 이제 뭐 영국 이제 우회 거래 이익세라든지 그런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예들을 좀 이해하기 쉬운 예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 부인 및 재구성의 예시인데요. 컴퍼니 S1이라는 회사가 있고 내국법인 국내 내국법인이고 컴퍼니 S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고 상당한 수준의 재고자산, 기계설비, 공장 투자가 필요하고 컴퍼니 S가 위치한 지역은 최근 홍수 등의 재해가 빈번해지는 추세에 있고 이제 제3자 보험사들이 이러한 홍수 등의 과거 보험 청구 등의 경험을 보고 리스크 익스포저 때문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을 거부를 하였고 그래서 컴퍼니 S는 보험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컴퍼니 S, 또 특수관계자인 해외에 있는 컴퍼니 S2가 지금 국내에 있는 S1에게 보험을 제공했고 그거에 대한 조건은 재고자산 가치의 80%를 애니얼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보험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과세관청은 독립기업 간의 거래였다면 이제 홍수 재해 지역에 있는 컴퍼니 S1이 다른 곳으로 제조 기반을 옮기거나 혹은 컴퍼니 S2가 보험을 제공하지 아예 애초부터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고려해서 이러한 지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사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거래를 부인하고 컴퍼니 S의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 인정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를 OECD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는 이거는 이제 되게 티피컬한 P 이슈에서 등장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 세일스 서포트를 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디스트리뷰션 서브시저리가 이제 자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세일즈 서포트 기업이 이제 영국 내에서 3자 고객에게 이제 엔지니어링 서포트라든지 액터 세일즈 서비스라든지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계약의 주체는 제3자 고객과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섭 간에 벌어지는 그런 계약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 이건 되게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것인데요. 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200명 이상이고, 세일즈 서포트 서브시저리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가 이제 19%이고,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직원이 거의 뭐 이제 2명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계약상에 계약 주체자로 이제 되어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세가 17%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 저희 OECD 뱁스 그 액션 7에서 언급하는 Artificial Avoidance of P Status라는 그런 컨셉으로서 그 지금 세일즈 서포트 서비 영국 내에서 3자 고객에게 이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은 이제 P로 간주가 돼서 영국 내에서 이제 뭐 VAT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터 관련된 세일즈 기능을 영국으로 이제 귀속을 시켜서 법인세를 과세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P 이슈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를 P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래 자체가 commercial irrationality,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할 때 이런 거래 자체가 뭐 거래가 부인이 되거나 리캐릭터라이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설명을 영국 우회 이익 DPT (Diverted Profit Tax) 이제 제도의 이그젬플로 하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별로 이제 도입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뭐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보다 좀 더 이런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조금 더 자국의 이제 입법을 빨리 통해서 이제 자국의 이제 법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특히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을 이제 제가 뭐 더 많은 국가들을 좀 커버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이제 그 세미나 목적상에 시간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라는 국가가 최근에 이제 나온 법원 텍스 코트에서 나온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판례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다루게 됐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가격 규정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법이고요. 이전 가격 관련 규정 섹션 247이라고 해서 이제 이전 가격 관련된 법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Information Circular 87-2R, 그다음에 Transfer Pricing Memorandum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이제 과세관청에서 법을 해석하는 내용이라서 기본 통칙 집행 기준 정도로 굳이 뭐 보자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캐나다는 커먼 컨트리이기 때문에 판례가 바인딩 어서리티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지금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 캐나다의 텍스 코트에서 발표한 이제 룰링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래 부인 및 재구성 관련 조항을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제 1995년에 OECD에서 실질과세 조항이 이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실질과세 조항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97년에 이 조항이 247 조항, 247 이 B하고 D 이 섹션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게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통적인 이전 가격 과세 조정이 일어나는 조건과 과세 조정 방법을 다루고 있고요. 247 섹션 247의 2항의 D하고 D는 이제 과세 조정 방법과 과세 조정이 일어나는 그
지금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을 해서 거래를 부인하거나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과세 조정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D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는 아예 거래 자체를 체결을 하지 않았을 거래이고, 그 다음에 bona fide purpose,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 담긴 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적 이외에 텍스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한 거래라면은 이것은 이제 거래 부인이나 거래 재구성을 해당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어떻게 과세를 이제 과세 당국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이 독립기업들 간에 맺었을 그런 조건으로 이제 과세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Information Circular IC 872R이라는 이제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recharacterize, 그러니까 즉 이제 거래를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Transfer Pricing Review Committee, 우리나라로 보면 이전가격 심의위원회 같은 곳으로 이제 이걸 리퍼를 해야 되고, 이제 과세를 하기 전에 이런 거를 리퍼를 해서 과세 TP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승인을 받고 과세를 할 수 있게끔 적법 절차가 지금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ransfer Pricing Memorandum이라는 곳에는 그러한 TPM 13에는 그러한 적법 절차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Initial Consideration, Consideration of Formal Referral, 그다음에 Final Consideration, 총 3번의 리퍼를 담당 조사관이 이제 TPRC, 그러니까 이전가격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케이스를 리퍼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Initial Consideration 단계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는 중에 이게 정말 이제 거래 부인이나 거래 재구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바로 조사관이 이제 TPRC 이전 가격 심의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중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과세를 고지를 하기 전에 요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TPRC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납세자에게도 그 정리된 사실관계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들이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TPRC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TPRC들이 그 메모를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게 정당한 사유이고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오케이 사인을 내주면 거기서 또 이제 그거를 반영한 그 세무 고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고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납세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해서 반박문을 이제 제출할 수 있고 그거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크게 세 가지 절차 스테이지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이제 추상적이고 이제 주관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세관청 내에서 또 TPRC 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봤을 때 정말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가,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때 그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는지를
이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것을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지금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9시에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그 거래를 재구성한 어떻게 보면 통계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제 전체 이제 케이스 중에서 75케이스 중에서 이제 50케이스를 이제 디나이 어벤던을 하고 19케이스를 이제 과세를 하게 됐고 이제 8%는 이제 온고잉한 케이스라는 것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세스 된 곳, 이제 과세가 된 것 25% 중에서도 이제 코트로 넘어간 한 케이스 중에서 이제 코트에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케이스가 좀 긴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18년 10월에 이제 난 최근 케이스고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이전 가격 이슈에서 이게 정상 가격인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재구성하고 거래 부인과 재구성을 과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좀 보시면 이게 예전에 구소련 붕괴에 따라서 이제 그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메가와트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맺고, 그다음에 이제 좀 타이밍상으로 이런 케메코라는 이제 캐나다 회사이고 우라늄 마이닝 컴퍼니인데 이 회사가 99년에 케메코 유럽이라는 C사라는 걸 설립을 해서 그 엔티티를 통해서 이런 지금 구소련에서 나온 우라늄 자체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캐나다에 있는 케메코 회사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럭셈버그에 있는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를 계약 주체자가 되게 하고 그 주체자가 HE Feed Agreement라는 것을 이제 체결을 해서 이런 우라늄을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메코 캐나다가 이제 본사인 캐나다가 이제 C사랑 럭셈버그 회사인 C사랑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그런 계약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조사라든지 이제 중요한 뭐 경영 서포트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다 캐나다 본사에서 하되 이제 그것을 이제 외주를 받아서 C사로부터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스트럭처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C사가 계약 주체로 해서 또 3자로부터 유렌코 리미티드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케메코 잉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캐나다 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제3 국가들에게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메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판매들을 이제 케메코 잉크 미국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중간에는 C사라는 트레이딩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케메코는 마이닝 역할만 하는 그런 이제 구조 비즈니스 스트럭처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또 케메코하고 C사, 트레이딩 회사 간에 유라늄 롱텀 판매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트레이딩 회사들이 모든 리스크를 지게끔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유라늄 시장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익이 이제 여기 럭셈버그에 있는 C사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배경이고요. 이제 도식화를 시켜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메코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캐나다 본사고, 그 다음에 이제 럭셈버그하고 스위스에 트레이딩 회사를 만들고 미국에 이제 디스트리뷰터 만들고, 그 다음에 엔드 커스터머로 나가는 그런 이제 구조고요. 이제 제 3자로부터 CEL이 우라늄을 매입을 했고, BPC 컨트랙이라는 것을 통해서 케미코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마이닝을 해서 CEL에게 넘기는 이제 구조인데, 모든 리스크를 마켓 리스크를 CEL이 지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제3자하고 매입
이제 HU 피드 같은 계약들은 모두 이제 캐나다에서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서포트를 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이 이제 CEL로 귀속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우라늄 가격이 오를 것을 전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케메코가 CEL 시사 대신해서 이런 구매 협상을 하고 제3자하고 CEL, CS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이제 상업적 합리성, 이제 커머셜리 레셔널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제 캐나다 거래 당국인 CRA가 성격 재규명을 하는 그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케메코 캐나다가 마이닝을 통해서 롱텀 컨트랙을 이제 트레이딩 회사랑 맺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 거래에 적용된 이전 가격이 정상 가격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마켓 리스크는 모두 이제 트레이딩 회사인 CLS가 가지는데 모든 기능은 캐나다에서 직접 이제 외주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전 가격을 모두 이제 초과 이익이 유럽에 이제 귀속이 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RA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약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발생시키라는 것을 대략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거래 주체자만 이제 럭셈부르크하고 스위스 있는 회사로 거래 구조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과세를 이제 텍스를 조금 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거래 부인과 재구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이전 가격, 전통적인 이전 가격 이슈에 대해서는 모든 중요한 기능이 이제 본사에서 외주를 통해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 모든 중요 기능이 본사인 캐나다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초과 이익은 이제 기능과 모든 기능이 일어나는 본사에 기속이 돼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보시면요, 판결은 그러니까 어떤 법인도 첫 번째 이제 거래 부인과 재구성에 대한 이제 판결은 어떤 법인도 공평하게 보상되었다면 사업적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이제 전문가의 증언 내용을 수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M&E,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 모회사가 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이고, 이런 거래를 기회를 이제 다른 법인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모회사가 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고, 이런 모회사의 행동에는 예외적이고 특이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기업 간의 거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거래를 합리적인 사업적 이유로 체결할 수 있다는 OECD 티피카이더의 내용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247을 B하고 D 복조문 해석을 매우 스트릭트하고 내로하게 적용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가격 과세 제도에 대한 이제 판결은 이제 전통적인 이전 가격에 대한 이슈에서는 이런 외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 지원에 대한 이제 서비스는 비독점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상업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래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캐나다 법에서는 CEL, CS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건 아니면은 케미코와 같은 독립적인 계약자를 통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고, 다 이제 과세가 부인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생략을 네, 하시고 알겠습니다. 본론 좀 별로. 네, 결론만 이제 좀 결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결론하고 이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실증의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세당국은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거래비 및 재구성이 아닌 이전 가격을 통해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쟁점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라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독립기업 간에 수행하는 거래가 훨씬 다양하고 독립기업 간에 볼 수 없는 거래들을 특수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사업적 이유 근거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OECD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업적 결정에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령에 언급된 해당 거래를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적 목적상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를 채택했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얼마든지 과세관청에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적어놨고 국내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국세청 국조법 제5조 2항하고 3항에 따른 거래 부인 및 재구성을 과세인거를 삼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사점은 캐나다 및 호주도 동일한 이제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적어놓지 못했는데 동일한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 절차를 도입을 해서 이런 이제 조항이 확대 해석이 되고 남용이 되지 않는 이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과세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해외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외 이익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뭐 한 100페이지가 넘게 나와서 이제 2015년에 있어서 이제 인터림 가이드라인이 한 2번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 말에 이제 한 번 또 나왔는데 이제 거기 지침들을 보시면 매우 상세하게 이제 나와서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되고 있고 이그젬플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이 상업 합리적성에 있어서 해석감에 있어서 많이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상대 국가와 이제 의견이 다를 땐 당연히 이제 이중 과세 리스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웹이나 API 등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실질에 기반한 이전 가격 정책을 세우고 상세 기능 위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실질과 형태를 최대한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부인이나 재구성 관련된 것을 이제 사전에 조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 구조 재편이나 이런 구조를 짬에 있어서 사업적 주장 논리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과세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논리를 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결여되었을 때 거래 부인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제 상호합의나 APA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